이번 출연자분은 사실 제 실친이라기보다는 SNS 친구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딱 한 번 뵀네요. 그런 면에서는 좀 신상 친구라고 할까요? 이분은 누리호가 국산화를 이루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주신, 또 현장에서 제품을 만드시는 엔지니어이시기도 합니다. 썬더볼트에는 특별히 아주 거대한 엔진까지 탑재됐다고 합니다. 그 비밀이 뭘까 딱 보니까 민 박사님의 전공. 여기에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말 자랑했어요. 뒤통수를 맞은 사건. 누가 민 박사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다이슨. 다이슨이요? 현대전의 무기하면 역시 항공기. 이 항공기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체학학 아니겠습니까? 공학 박사의 시선으로 과연 이 항공기와 여러 그 속에 있는 유체학학 메커니즘을 얘기하면 어떨까? 아주 기분이 설레더라고요. 영광입니다. 네. 시청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무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저게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유명한 미국의 P-47 썬더볼트 전투기입니다. 네. 저 딱 기체를 보시면은 공학 박사로서 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유체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볼 때 생각보다 둔중하죠. 아, 네. 그러니까 둔중하다는 건 약간 샤프하지 않고 뭉뚝하다. 그 다음에 상당히 무거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역시 공학 박사에서는 날카롭습니다. 저는 저 P-47 썬더볼트 볼 때마다 야 저거야말로 진짜 미국적인 비행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 연상이 되는 게 뽀빠이라든가 짐에서 열심히 쇠질하시는 이 머슬맨이 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에 항공전의 판도를 바꾸는 여러 가지 명작 비행기는 대표적으로 무엇일까 꼽아볼 때 많은 분들은 P-51 머스탱 전투기를 네. 꼽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머스탱은 좀 순수한 미국 전투기 같지가 않습니다. 저 기체는 미국이 설계했지만은 저 엔진, 저 심장은 영국제거든요.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을 갖다 썼습니다. 그런 면에서 엔진도 미국제이고 기체도 미국이 설계한 P-47 썬더볼트가 진정한 미국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게 무려 저 전비 중량이 6톤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네. 저 6톤의 무게를 가지고도 고공에서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급강을 하면서 양쪽에 달려있던 8문의 기관총으로 따다다닥 난사하는 독일 전투기에게 지옥의 공포를 선사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 무게 몇 대 되는 그 육중한 철제 갑옷을 입은 어떤 물체가 공중에 떠오른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도 되게 힘들 텐데요. 웬만한 자동차는 2000m, 3000m 상공에서는 엔진이 멈춥니다. 그러면 이 엔진이 거기서 작동하려면 상당한 출력 손실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고도로 저 육중한 물체가 올라갔을 때는 그것을 갖다 컴pen세이션 할 수 있는 별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이 고도에 따라서 점점점 압력이 낮아지고 공기의 밀도가 작아진다는 거 여러분 상식으로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지면 쪽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한 2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고도 9,000m 정도로 가면은 이 산소 농도가 15%, 16% 정도 떨어집니다. 그만큼 산소가 적어지니까 연료를 태우지 못하고 중간에 엔진이 피식 꺼지고 출력이 낮아지는 일들이 아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썬더볼트에는 이 거대한 몸을 갖다가 지탱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주 거대한 엔진까지 탑재됐다고 합니다. 이게 프라댓 휘트니가 만든 R2800 엔진이었는데요. 출력이 또 엄청났습니다. 저 출력이 초기에는 한 2100마력, 그리고 나중에는 한 2400마력, 500마력 이상으로까지 이게 발전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영국이 쓰던 롤스로이스 저 멀린 엔진이 원래 처음에는 1000마력짜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500마력 정도 저 당시엔 올라와 있던 상태였고, 독일의 BF109 전투기에 쓰던 다임러 벤츠의 601, 605 엔진 같은 경우도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1.5배 정도의 강한 파워를 낼 수가 있었죠. 아니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엔진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냥 무식하게 크게 만든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비밀이 뭘까 딱 보니까 역시 거기 민 박사님의 전공 플러스 본업이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터보 차저. 네, 터보차저입니다. 초기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날릴 때는 별로 그렇게 고고도로 날릴 이유도 없었고, 이제 무기로 쓰기 시작하면 고고도에 먼저 다다르는 그 나라가 제공권을 장악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고 압력도 대기의 압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엔진이 자꾸 꺼지는 문제가 그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그 공기를 압축해서 밀어 넣으면 되겠다. 이 생각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압축하면 산소가 그만큼 더 많이 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썼던 거는 슈퍼차저라고 해서 자동차 엔진 동력에 보면 다른 기어박스를 물려가지고 에어컨도 돌리고 뭐 이것저것 다 돌리거든요. 똑같이 그 기술을 이용하면 엔진 동력의 일부를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를 압축하는 장치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리는 거죠. 바로 그게 압축기에 들어가는 컴프일이라고 바로군요. 해서 압축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를 가장 잘 압축하는 거. 이게 이제 컴프일인데 이 압축기를 돌리면 공기의 밀도를 갖다가 상당히 올릴 수가 있어서 문제가 없었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 이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가솔린 디젤의 어떤 단점이라면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죠? 그게? 대략 우리가 이제 열 손실까지 포함하면 70%가 낭비됩니다. 70%. 엄청난 낭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에너지가 너무 아깝잖아요. 배기가스를 뭔가 이용하겠다. 요걸 갖다 우리가 터보라고 부릅니다. 네. 터보는 터빈을 이용한다는데 흐르는 유체에서 힘을 받겠다는 게 터빈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물방아. 그렇죠. 물방아 돌리는 거. 유식한 말로 수력 터빈. 그다음에 물 끓여가지고 이 스팀을 발생시켜서 뭔가 돌리겠다. 스팀 터빈. 그다음에 이제 바람 풍력 터빈이지만 풍차입니다. 풍차. 그러면 배기가스에 나오는 그 강력한 힘을 갖다가 받는 터빈을 만드는 겁니다. 보시면 터빈이 이렇게 돌아가면 동축에 붙어 있는 반대쪽에 컴프레스 휠이 획 돌아가면서 공기를 압축하니까 어차피 버려질 에너지를 갖다가 재활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부하가 덜 걸립니다. 덜 걸린 상태에서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는 엄청나게 힘이 좋아지니 엔진은 더 좋아지고 배기가스 압력은 더 세지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하면 다시 또 컴프레스 휠, 소위 말하는 공기 압축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다 합니다. 이거는 뭐 다 하죠. 이걸 못 만들었어요. 터빈을. 바로 이걸. 사실 슈퍼차저는 영국과 독일도 다 이용했습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에도 슈퍼차저가 달려 있었고 다임러 벤츠 601 엔진에도 슈퍼차저가 달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압축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이 배기가스를 이용한 터보 펌프까지는 미국만이 넣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터보 차저를 갖다가 이론은 다 알고 있으면 만들지 못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배기가스 온도가 얼마나 될까? 엄청나게 뜨겁겠죠. 1000도쯤 됩니다. 1000도. 전문 용어는 마후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구다네. 머플러가 없으면 밤에 폭주족들이 이렇게 오토바이 하는 애들이 머플러 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와 압력, 온도가 나오는 이 부분을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1000도에 버텨야 되고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붙어 있는 놈들은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1000도가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작동시키려고 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미국밖에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영국과 독일은 못했는데 미국은 할 수 있었던 거죠, 왜? 미국은 포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드의 기술 시스템은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의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미국의 전체 생산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하는 파워가 있는 어떤 나라에서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버립니다. 특히나 이렇게 초내열 합금을 갖다가 다룰 때 이건 이제 특수합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특수합금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미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도대체 어떤 소재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알루미늄 합금인데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도 특이하게 구리가 섞여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그 속도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몰아보시면 한 2000rpm, 3000rpm 이런 게 보일 거예요. rpm이 분당 회전수인데 얘는 얼마냐? 얘는 35만 rpm입니다. 35만. 1000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 끝이 음속을 돌파합니다. 초당 6,000번 막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버텨야 되냐면은 너무 강하면 이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부러지면 엔진룸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기랑 섞여서. 그러면 엔진 박살나겠네. 이제 카타스트로피. 그래서 35만 rpm으로 빨아들일 때는 이게 진동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잡아주지 않으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운전석에서 불과 1, 2m 앞에 1000도시에서 작동하는 35만 rpm이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소음을 들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부에
정도를 잡기 위해서 가공 공정 밀도가 1000분의 3mm. 4 마이크로미터네. 예, 3, 4미크론을 갖다가 전수 검사를 해서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돌려봤을 때 혹시나 중심축에서 흔들릴까봐 흔들림 공차를 2미크론 이내로 다 넣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과학자들은 이해하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해서 어느 정도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머리카락이랑 비교해 보면은 머리카락이 벌써 80미크론이라고 하죠. 그죠. 머리카락 너무 커요. 머리카락의 너무 30분의 굵어요. 1, 40분의 1 그 네. 정도 수준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네,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해야만이 사람들이 내 앞에 천도시에서 35만 rpm으로 음속을 돌파하는 놈들이 돌아가는 걸 전혀 못 느끼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미 100년 전에 미국은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데요. 이 R2800 엔진이 당시에 워낙 가혹한 조건에서 몰아했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불과 한 50시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쓰고 엔진을 갈아줘야 될 정도였는데도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했다는 거, 그리고 엔진뿐만이 아니라 터보 차저까지 그냥 붙일 수 있었다는 거. 도대체 지금처럼 정밀 가공 기계, 컴퓨터화된 그런 기계가 없었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지금 봐도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포드 시스템의 위대한 점이 여기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산업 생산량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단위 시간당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빨리 생산할 수 있는지가 이제 기술이 될 텐데 포드는 그것을 극대화시킨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이제 포드 시스템을 컨베이어 벨트만 우리가 이해하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부품을 끼워도 항상 조립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품을 만드는 애가 A, B, C, D 여러 회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 회사마다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려면 그 회사가 모든 품질 시스템이 거기에 맞추도록 다 돼 있었고 그걸 갖다가 관리하는 기술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포드 시스템 표준화라는 어떠한 경우도든 갖다 끼우면 똑같이 만들어지는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나눌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 부분이 사실 대조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안 됐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각 소규모 업체들에서 부품을 딱 주문해 오면은 이게 안 맞아갖고 일일이 다 하나씩 깎아서 단차를 맞춰야 되는 우리 전문 용어 줄질을 해갖고 이걸 맞추는 그런 사례가 너무 심각했다고 하고요. 제가 또 들은 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 독일도 이게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유보트들 중에서 아주 명작 중에 하나가 21형 잠수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포드 시스템을 도입해 보겠다고 각 회사들에게 부분 맡겨갖고 그걸 나중에 한 대 모아서 조립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었는데 그때도 큰 문제가 다 가져온 부분품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조금씩. 그래갖고 그거 하나 다 수정하느라고 의외로 생산성이 안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컴프레서 휠을 갖다가 그 미국만 만든다고 막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지금 이걸 만드는 분이 바로 민태기 박사님이십니다. 이거 다 지금 민태기 박사님이 만드신 거죠? 저는 이거를 만들면서 뼈저리게 후회했던 순간이 몇 번 있습니다. 무슨 일로 후회를 이렇게 훌륭한 걸 만드시는데 제가 이거 30년 했거든요. 여기에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말 자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죠. 도대체 누가 민 박사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다이슨. 다이슨이요? 맨날 청소기 돌리는 그 웽 다이슨이요? 저는 다이슨 청소기 유행할 때 궁금했어요. 저 청소기의 원리는 뭘까? 그래서 그렇죠. 사서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재질은 다르지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저도 집에 가서 뜯어봐야겠네요 이거. 100만 원. 네? 100만 원. 자, 이래서 터보 차저에 지금 쓰이는 컴포일은 우리가 원심 임펠러라고 부릅니다. 네. 원심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원심력을 밖으로 밀어내는. 레이디얼. 원심 임펠러가 압축하는 데는 최고의 효율을 가진다는 것은 아까 말한 100년 전에 이 시대 때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기를 그렇게 잘 압축하면 반대로 작동시키면 공기를 가장 반대로? 잘 빨아들입니다. 그게 다이슨 청소기의 원리군요. 그 이전까지 썼던 것들은 사람들이 그냥 이 해서 그냥 빨아들이면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그게 네. 아니고 다이슨 청소기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빨아들일까? 그렇죠. 거기도 터보 임펠러를 이용했거든요. 그런 순간 뒤통수를 또 맞았어요. 왠가 이번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태반이 잘 모르시는 게 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와이프가 아침에 머리 말릴 때 얼마나 시간을 쓸까? 하긴 뭐 남자도 머리 털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여성들은 머리 말리는데 시간 다 보내요. 근데
원심 임펠러 말고 다른 임펠러가 있습니다. 충류 임펠러. 아, 앞으로 들어와서 뒤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충류 임펠러는 공기를 압축하는 데는 소질이 없어요. 근데 풍량을 증가시키는 데는 소질이 많습니다. 머리를 말리려면 온도를 올리는 게 좋을까? 풍량을 증가시키는 게 좋을까? 아, 풍량을 증가시키는 게 좋을까? 공기를 그런 압축하는 거군요. 거는 예. 청소기에나 득당하지 머리 말릴 때는 충류 임펠러 써야 돼요. 근데 롤스로이스, GE, 프레드 앤 휘튼이 어떤 사람도 이거를 헤어드라이기에 쓸 생각을 안 했어요. 롤스로이스 헤어드라이기 나왔으면 데이트 쳤을 것 같은데 하참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큰일 났다 싶은 순간에 이제 나는 포기하는 순간이 왔어요. 루마니아의 헨리 코안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코한다. 나이트 형제랑 똑같이 비행기 초기 역사를 네. 쌓으셨던 분이고, 코안다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은 유체역학에서 어떤 제트 유동이 발생했을 때 제트가 이런 공면을 맞으면 공면의 표면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게요. 휘어갑니다. 그걸 코안다 이펙트라고 불러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또 이게 이제 남자들이 여성들을 잘 몰랐던 거. 아침에 우리 따님이나 이런 어린 청소년들이 왜 말고 나올까? 아, 머리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한 압력으로 말아야 되는 그걸 갖다 최소화하자. 코안다 이펙트가 공률에 따라서 휘어가는 제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묶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컬을 만듭니다. 오. 그게 다이슨 에어랩입니다. 아, 에어랩이 그런 거군요. 그럼 제임스 다이슨은 누구냐? 제임스 다이슨이란 사람이 무슨 프레드 앤 휘튼이 GE 롤스로이스 출신이 아니고 영국 디자인 스쿨 출신. 디자인 스쿨. 아, 디자이너가 어떻게 이렇게 공학에 조예가 깊죠? 영국 왕립예술학교 총장까지 하셨죠. 그 그렇죠. 왕립예술학교가 영국의 과학 그 컴플렉스 안에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교가 임페리얼 컬리지입니다. 그 공과 대학에서는 거의 탑 티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겠죠, 서로. 아, 진짜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같이 평소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네. 과학자들과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거 만들어 줄게. 이게 이제 공학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서로 순환 구조가 돼 있는 나라들이 잘 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좋은 포인트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터보차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또 시청자 댓글 중에 또 관련된 내용이 있어갖고 하나 연계시켜서 또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진호님께서 여기 또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딱 저희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오늘 다룬 터보차저나 슈퍼차저 같은 게 무기에서 먼저 도입이 됐었는데 이게 결국에 우리가 지금에는 일반 승용차들에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2차 대전 때 쓰이던 기술이 우리 일반인이 쓰는 데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그걸 갖다가 질문해 주셨어요. 60년대마다도 이걸 갖다 자동차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어요. 슈퍼카. 네. 그러니까 고성. 레이싱카에나. 네, 그럴 때 썼지. 심지어 저희 회사가 90년대 중반에 터보차저 부품을 이렇게 납품하기 시작했을 때도 사실은 생산량이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90년대 우리 이제 전 세계적 글로벌리 가장 큰 이슈는 환경 문제였어요. 이때 가장 큰 이슈는 배기가스를 줄이자였습니다. 배기가스를 줄이려면 그 당시에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터보차저를 다는 거였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그랜저 같은 게 대형차에 속했는데 맞습니다. 배기량 엄청 컸죠. 엄청났죠. 지금은 2000cc대예요. 맞아요. 터보를 달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술도 좋아졌지만 터보를 달면 배기량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기량을 줄이면 배기가스를 줄이는 겁니다. 더 작은 엔진에 터보를 달아서 똑같은 힘을 낼 수 있는. 그게 배기가스를 줄이는 가장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90년대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터보 시장이 이제 증가됐고요. 신뢰성을 어마어마하게 증가시키는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엔진의 이상은 들어봐도 터보 차저의 무슨 이상으로 됐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이 전부 다 예전부터 전투기 제작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계속 이름을 바꾸고 그 수많은 서플라이들, 부품 업체들도 다 그 기준에 따라서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민 박사님이 자동차 이 터보차저 국산화에도 큰 역할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국산화에도 큰 일조를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주를 향해서 쭉 날아가는 그 누리호 다들 볼 때 우리도 드디어 우주 발사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구나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민 박사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데 과연 그게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똑같이 이제 터보입니다. 터보.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터보 차저. 터보 차저는 공기를 압축해서 밀어넣는 컴프레서 역할을 하는 게 터보 차저였다면, 공기를 가압해서 넣지 않고 액체를 가압하는 장치를 대개가 이제 펌프라고 하는데요. 네. 펌프도 여러 종류의 펌프가 있겠죠. 가압하는 장치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터보식으로 압력을 가압하는 장치를 터보 펌프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우주 발사체 터보 펌프가 왜 중요할까? 이거를 좀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금 로켓에 터보 펌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터보 펌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도대체 어디 그러면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켓 하면 이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걸 이제 생각하실 텐데, 예, 올라갈 때 지구 중력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대포를 쏘면 거꾸로 떨어지죠. 지구 중력을 못 이깁니다. 맞습니다. 지구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속도를 과연 낼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제일 처음에 고민했던 분은 뉴턴이에요. 뉴턴의 프린키피아 중간에 이제 보시면 높은 곳에서 대포를 쏩니다. 멀리 가죠. 더 세게 쏩니다. 더 멀리 갑니다. 진짜 세게 쏘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내 뒤통수를 때리겠죠. 그렇겠죠. 더 세게 쏘면 벗어날 것 같잖아요. 네. 얼마나 세게 쏘면 벗어날 것인가. 그게 이제 뉴턴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근데 대략 계산할 수 있어요. 지구 궤도를 돌 정도로 하려면 초속 한 7, 8km 정도 되고. 네, 7.9km죠. 네, 그 다음에 지구 중력을 벗어날 거면 뭐 11.2km 뭐 이렇게 맞습니다. 나옵니다. 근데 초속 7km, 초속 10km 이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규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였을까요? 치올콥스키라는 러시아 과학자. 네, 러시아 유명한 치올콥스키. 네, 그분이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를 이제 풀어냅니다. 그게 이제 치올콥스키의 로켓 방정식인데,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풍선에 바람을 가득 채우고 밑에 이제 탁 터뜨리면 슉 하고 날아가겠죠. 네. 이게 로켓이거든요. 똑같이 물대포도 보면 물을 채웠다가 뒤에 물을 분출하면 나가잖아요. 네. 여기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뒤로 분사시키는 속도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뉴턴 하면 F는 ma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아주 네, 뭐 운동 요즘은 방정식이죠. 초등학교 애들도 알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가속도 A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방법은 F라는 힘, 분사하는 힘을 갖다가 하면 작용 반작용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시고, 또 하나의 방법은 M, 이 질량을 갖다가 똑같은 힘에서 질량을 신속하게 감소를 시키면 가속도가 어마어마무시하게 빨라진다라는 게 로켓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을 받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물에 띄워놓은 배에서 짐을 갖다가 반대쪽으로 던지면은 이게 그 밀려서 반대쪽으로 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로켓도 그 방향이 하늘로 바뀌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로켓에 싣고 있던 수많은 짐, 그게 바로 연료와 산화제 같은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걸 갖다가 빠른 속도로 밑으로 샥 내려 보내면은 그 반작용으로 우주를 향해서 쫙 솟구치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리호라는 게 총 중량이 지금 200톤입니다. 200톤 중에 산화제랑 연료 두 개 추진제라고 하는 게 180톤이에요. 그 180톤을 10분 정도에 다 태웁니다. 그러면 180톤을 10분에요. 180톤. 네. 생각해 보시면 1초에 700kg 정도를 없애야 돼요. 700kg을 1초에 분사시키면서 태우는 역할, 그게 터보 펌프입니다. 아, 그 1초에 700kg을 쫙 뿜어내야 되니까 예. 아주 강력한 펌프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막대한 양의 로켓에 담겨 있는 이 연료와 산화제. 우리가 보통 연료라고 하면은 누리호 같은 경우는 등유를 쓰죠. 케로신. 네, 그렇습니다. 네, 등유를 쓰고, 이 산화제라고 하는 건 쉽게 해서 산소입니다. 액체 산소를 갖다가 거기다 담고 있어 갖고요. 두 개의 연료와 산화제가 따로 액체 상태로 들어 있어서 이걸 엔진 안에서 연소실에서 합쳐서 태워서 내보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액체 로켓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우주 발사체에 많이 쓰이고요. 근데 미사일 같은 데 쓰는 것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연료가 그 안에 고체 형태로 되어 있어 갖고 이걸 고체 로켓이라고 합니다. 이 액체 로켓과 고체 로켓의 차이 먼저 그러면은 우리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죠. 둘 다 질량을 신속하게 감소시키는 건 똑같아요. 추진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질량을 빨리 감소시키는 분사 능력인데, 액체 로켓, 우리 누리호나 다른 것들 보시면 항상 액체 산소 갖다가 주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치얼컵스 그러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때 이미 지구 상공을 갖다가 넘어서서 우주로 간다면 거기에는 산소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아예 싣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구 대기를 담고 다닐 수는 없고 굉장히 압축해서 가지고 가려면 액체 산소가 가장 좋다. 이것까지도 서로 알고 있었고, 자 그러면 산화라는 뜻이 뭘까? 산화는 산소가 결합하는 거죠. 맞습니다.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가 되면 다른 말로 부식이 됩니다. 그럼 그 용기가 금속일 텐데 액체 산소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오래 버틸까? 그래서 발사 직전에 주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기술 같네요. 액체 산소는 굉장히 온도도 낮고 네. 영하 180도 극저온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로켓은 되도록 가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걸 아주 탱크를 얇게 만들면서도 그런 극저온에도 견디고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그렇죠. 난기술이겠네요. 시작할 때 그때 직전에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관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미세한 오차만 있어도 얘는 다 세면 큰일 납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그 배관이 발사장 밑을 지나가죠. 그런데 발사를 할 때 분사하는 화염 온도가 3000도가 됩니다. 3000도 밑에 영하 180도 액체 산소가 지나가야 돼요. 그 근처로. 그러니 이게 쉽지가 않아서 이걸 갖다가 바로 즉시 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가 필요한 건데,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산화제를 담고 있는 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과정 없이 미리 담고 있는 걸 즉시 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이 차이가, 이 친구는 주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친구는 주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고체가 낫죠. 근데 그렇죠. 고체가 그렇게 되면 이게 화약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화약에 불을 붙였잖아요. 출력을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어렵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출력을 마음껏 늘리려면 액체는 흐르는 놈이기 때문에 많이 주입을 하면 돼요. 강하게 펌프를 돌리면 네, 됩니다. 고체는 그 출력 조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용량을 마음껏 증대시킨 데는 또 쉽지가 않은 기술들이 되겠죠. 화약을 태우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용도를 갖다가 약간을 구분하자면 미사일과 발사체는 둘 다 로켓인데 최고점에서 낮은 속도로 가서 하강을 하면서 가속이 되는 놈이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ICBM 같은 게 딱 그런 거죠. 최고점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센 힘으로 그냥 밀어줄 필요가 없는, 그렇지만 우주 발사체는 최고점에서 가장 빨라야 됩니다. 그렇죠. 꼭대기에서 한 번 더 힘을 내야 우주 바깥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속도가 약간의 차이만 나면 우주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리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점에서 내가 원하는 궤도에 내가 원하는 위성의 무게에 딱 맞는 궤도에 맞는 속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액체 로켓이 훨씬 정확하죠. 네. 이 차이 때문에 두 가지 있고, 그래서 고체 로켓에는 터보 펌프가 없어서 구조가 단순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은 우주 발사체 위성이나 적당하지 임무 측면에서는 용이하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고 채우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그 액체를 갖다가 뿜어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터보 펌프가 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중요한 부품인지 딱 와닿으실 텐데요. 그 부품을 만드는데 임 박사님이 큰 일조하셨다는 거.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터보 차저 같은 경우는 엔진에서 연소돼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에너지를 일부 이용을 해갖고 압축을 시켰는데, 그럼 이 터보 펌프는 어떻게 그 동력을 얻습니까? 터보 펌프는 터보잖아요. 네. 터보니까 터빈이 있습니다. 네. 이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터빈을 돌 때는 이제 가스를 이용할 텐데, 이 초기에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은 따로 있었어요. 네. 고다드라는 분이 액체 로켓을 처음 성공한 게 한 1926년쯤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의 고다도 유명한 분이죠. 네, 그때는 그냥 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터보라는 장치를 달면 훨씬 강한 힘으로 연료를 연소실로 뿜어주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은 했으나 그 당시에 실현을 잘 못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구현한 사람은 독일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독일의 폰 브라운. 폰 브라운 박사. 독일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아니 뭐 이건 제가 최 박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하기 그런데 1차 대전 이후에 모든 군용 무기에 대한 개발은 맞습니다. 정지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이 재무장하지 못하고 아주 강력히 얼감했죠. 그렇게 바뀐 회사가 BMW 아니에요. 이게 1차 대전까지 맞습니다. 군용 엔진 만든 회사가 뭐 하지 이러다가 이제 자동차로 바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독일의 군부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독일의 군부 입장에서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던 게 베르사유 조약 당시에는 로켓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미사일이란 이야기도 없었고 이것들은 해야 되는 국가적인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소위 독일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여기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배기가스를 이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과산화수소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전기 터빈을 만듭니다. 터보 차저가 처음 나왔을 때는 터빈을 돌려서 들어오는 공기만 압축했지만 네. 이 터보 펌프는 터빈 하나를 돌려서 양쪽을 동시에 작동합니다. 간호는 산화제, 액체 산소를 갖다 가압해서 뿜어주고 하나는 연료를 뿜어주는 겁니다. 이 뿜어주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터빈으로 동시에 하는 하나가 양쪽에서 연결돼 동시에 갖고 합니다. 동시에. 네. 네. 이것들을 나중에 미군이 영국에 투하된 V2 로켓을 보면서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디어는 먼저 냈는데 아이디어는 다 내요. 근데 그걸 실현하는 방식이 공학이 하는 일이죠. 이게 뭐 전쟁 무기로 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우픈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 누리호는 그 연료로 아까 등유, 케로신을 썼는데 당시 V2는 에탄올을 썼다고 합니다. 네. 혹시 그 에탄올을 쓴 이유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2차 대전의 전사를 배우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자원 전쟁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일본도 석유 금수를 당하면서 이게 이제 탈출구가 없었던 거고 똑같이 독일도 석유에 대해서 이 모든 창구가 다 막힙니다. 맞습니다. 독일은 그 당시에 원유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에탄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에탄올 생산도 근데 결코 쉽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술 만들듯이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쓰인 게 주로 감자. 네. 그래서 에탄올 3톤을 만들기 위해서 감자가 30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전쟁통에 먹을 것도 없는데 2차 세계대전 때 V2가 6,000개 정도 만들었으니까 18,000톤의 에탄올이 필요했고 이걸 위해서 한 18만 톤의 감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국민이 배 골아가면서 이 만든 게 V2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곡물로만 조달하기는 힘드니까 그 당시에 곡구스 알코올을 조달해야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인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저장해 놓은 와인들을 다 공출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프랑스 와인 생산자들이 진짜 이를 갈았다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좋은 와인들이 많이 없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요 싸움에서 몇 가지 이제 힌트를 저희들이 좀 얻어야 될 게 치올kov스키가 러시아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러시아에서는 이런 로켓 꿈나무가 없었을까? 있습니다. 세르게이 코롤료프라는 코롤료프, 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맞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인 유리 가가린 전부 다 세르게이 코롤로프의 작품이고 일론 머스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았던 사람이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세르게이 코롤로프의 후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도 이럴 정도로 그런 기념비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2차 대전 당시에 이런 걸 개발하다가 시베리아 강제노동소로 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민의 재산을 낭비한다 이런 거죠. 아무튼 간에 이 터보 펌프를 구현한 사람이 어쨌든 폰 브라운이었고 V2 로켓이 바다를 넘어서 영국을 런던을 타격하게 되죠.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때까지는 전기 터빈을 쓰다가 이제 나중에는 조금 더 발전하면서 굳이 따로 뭔가를 실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 우리가 쓰는 연료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연료와 산화제가 이미 있으니까 잘 태우면 거기서 가스가 발생하여 엄청난 힘으로 1초에 수백 킬로그램 이상을 뿜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호는 연료와 산화제 일부를 갖다가 빼서 그거를 연소시켜 갖고 그 가스로 이 펌프를 돌리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 누리호 엔진 연소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보시면 초기 연소 테스트부터 나중에 테스트까지 모든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 불꽃을 뿜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터보 펌프입니다. 그게 이제 오픈 사이클이라고 배기가스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거죠. 이제 그 버리는 그 에너지도 아깝죠.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연소실로 들어가서 로켓도 배기가스를 이제 재활용하는군요. 네, 지금 가스 발생기로 나오는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하면 여러 가지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단연소 엔진이라고 합니다. 다단연소. 네, 스테이지 컨버스천 엔진이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만드는 스타쉽, 네. 스타쉽의 엔진은 랩터 엔진입니다. 이거는 다단연소. 그다음에 똑같이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가 하는 엔진도 다단연소. 이 다단연소 엔진이 효율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의 그 연소 실험을 보면
시커먼 연기를 내뿜지 않는 연소 테스트가 어느 정도 많이 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진짜 기술 하나를 개발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다시 한번 우리 민 박사님의 이런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누리호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걸 만들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부품을 어떻게 국산했을까? 제조업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이 일어나자마자 모든 생산 설비를 왕창 바꿔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제조업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 요소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수십 년간 축적이 돼 있습니다. 발사대 만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영하 180몇 도 되는 액체산소가 흐르는 배관 위에 그렇겠네요. 3,000도. 그걸 어떻게 했냐? 우리가 LNG 세계 1인데 그러게. 그거 배관 시스템 왜 못해? 아이 그 얼마 높이 얼마나 20m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역시 400m 붙여가지고 배관까지 다 해서 납품하는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이 거기 수없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항공우주연구원의 과학자분들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거. 와 진짜 공학 기반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우리가 북한 발사체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연료통만 비교해 보시면 수준차가 얼마나 나온지 알았어요. 지난번에 북한 미사일 날아가다가 떨어진 거 우리가 인양을 했죠. 이거 탱크 한번 보세요. 투박합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 얇게 만들거든요. 우리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 저희가 이 KFN에서도 K방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이 K방산이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거 나 해봤어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단단한 제조업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 와 진짜 우리 민 박사님 말씀에서도 또 한 번 느낍니다.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일까? 총? 대포? 요즘은 항공기일 거야. 요즘은 드론일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쟁사를 보다 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공작기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 말에 대해서 민 박사님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 오늘 또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작기계 하면 이제 용어가 좀 오염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공작기계를 갖다가 서구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합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더머신이라고 합니다. 딱 와닿네요. 마더머신. 마더머신입니다. 항상 산업은 전방 산업이 있고 후방 산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이 있는데 네. 업스트림이 이제 소재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소재 부품을 만들어내려면 생산하는 기계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공작기계입니다. 마더머신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 저는 어떤 대목에서 이걸 많이 느꼈냐면은 냉전 시대, 미소 간의 경쟁 시대에 미국이 기를 쓰고 공산권에 넘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 정밀 공작기계라는 얘기에 놀랐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러시아나 북한에는 이런 공작기계 수출을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죠. 그렇죠. 저희가 회사가 베트남에 있습니다. 네네. 뭔가 우리 본사에서 베트남에 기계를 보낼 때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물자 통제에 가장 중요하게 게 마더머신들입니다. 마더머신들의 정도가 낮은 것은 가도 돼요. 정도가 높은 것은 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끔 유튜브에 북한 동영상이 있는데 네. CNC 머신을 만들어내자라는 카드 섹션이 있어요. 북한이 가장 딸리는 게 CNC 머신, 마더 머신을 고정 밀도로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러시아가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기술 강국이죠. 혹시 러시아제 자동차 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개그 소재로 많이 봤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우주 발사체부터 군사력이 세계 탑인데 왜 자동차를 못 날까? 결국 뭐냐면은 특수한 목적에 이렇게 소량으로 하는 거랑 일반 사람들까지 쓸 수 있게 안전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편하게 내 1m, 2m 앞에 천도씨를 갖다 놔도 한 사람도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 그거를 만들어낸 것이 다 공작기계 마더머신들입니다. 근데 이런 역시 세상을 바꾼 마더머신을 처음으로 보편화시킨 역시 뭐니 해도 산업혁명의 선봉에 섰던 영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영국의 기술사에서 이 공작기계가 차지한 역할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영국의 런던 사이언스 뮤지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입구에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과학박물관이니까 런던을 대표하는 과학자가 있겠지. 뉴턴? 없습니다. 찰스 다윈? 없어요.
그런 뭐가 사람 신나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아, 그리고 바로 옆에 보링 머신 보딩 머신이요? 그리고 헨리 모즐리의 선반, 선반. 이런 게 1층에 가득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산업의 선도적인 국가가 어떠한 관점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혁명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에서 조금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저도 띵 뭔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영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밀도가 높은 무기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그 1층을 장식하고 있던 중요한 기계로 꼽아주신 보딩 머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관과 보링 머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은 계보에서 지금 네.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이 수증기를 물을 끓이죠. 물을 폴폴 끓여가지고 그 압으로 뭔가를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뉴커먼의 증기관이 있었습니다. 피스톤 실린더 시스템으로 작동을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그 당시에 기계가공 공차는 그때 당시 기록이 해프 인치라고 그랬습니까? 1점 몇 센치죠. 12.7mm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공차라는 거는 오차랑은 다릅니다. 톨러런스, 얼마나 허용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름이 한 30cm를 깎을 때 30.1cm도 가능하고 29.9cm도 가능하게 하는 게 공차 톨러런스인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물을 갖다가 끓이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이용했는데 그 수증기를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가 손가락이 들어가요. 김이 팍팍 셉니다. 정말 김새는 일이네요. 김새는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효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뉴커먼의 증기관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열 효율이 뭐 한 자릿수였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게 그것 때문이었군요. 자, 그러면 그 사실을 갖다가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제조하는 방법은 모르겠고 네. 일단 피스톤과 실린더가 정말로 공차가 없이 되기만 한다면 이 기계는 작동한다라고 일단 믿었던 거예요. 제임스 와트가 특허내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귀인을 만납니다. 루나 소사이어티라고 영국의 계몽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새로 나오는 학문과 기술을 토론하는 데가 있어요. 제임스 와트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특허까지 냈는데 그 공차 한번 줄일 보는 게 어떻게 이게 안 힘드냐. 그러니까 프리슬리라는 사람이 그 우리 장인이 철공소를 하는데 기계 하나 새로 개발했거든. 그걸로 하면 공차를 줄일 수 있대. 가보겠습니다. 그 장인 회사가 윌킨슨이라는 윌킨슨.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그때 보링 머신을 처음 개발합니다. 선반과 보링은 이제 앞놈과 순놈인데요. 이 우리가 피스톤을 만들 때는 외경을 정확하게 깎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선반은 물체를 회전시켜서 도자기를 만들듯이 공구가 딱 정리되어 있으면 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대충 해도 정확하게 나와요, 선반은. 근데 문제는 실린더입니다. 내벽을 원을 동그랗게 만들려면 안을 파내야 되잖아요. 안을 파내려면 이게 공구가 길어야 되거든요. 길어야 되면 자꾸 뚫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린더 내벽을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윌킨슨. 이 사람이 오자 그 공차를 줄이는 겁니다. 오. 구리스 딱딱 바르면 완벽하게 밀폐가 됩니다. 김이 안 새요. 훨씬 더 큰 힘도 낼 수 있겠고 네. 더 적은 연료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때부터 제임스 와트의 증기관이 쓰이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이때 배가 아프신 분이 계셨어요. 캐런이라는 철강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제임스 와트의 증기관을 초기 형태를 만들던 분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업체를 바꿔. 이거는 좀 힘들지. 그래서 캐런은 윌킨슨의 보링 기술을 훔칩니다. 그때 캐런이라는 회사의 가장 어려운 점은 대포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대포가 이제 불량으로 돼가지고 클레임이 걸린 거죠. 영국 해군에서 이 불량 대포 다시는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보링 기술을 쓰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왜 불량이 났을까? 이 쇳덩이를 갖다가 가운데가 텅 빈 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대포예요. 그렇죠. 요 텅 빈 대포를 세로로 잘 세워보시면 그게 종 모양이 됩니다. 그렇네요. 에밀레 종을 만들 때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그런 모양으로 주저하는 게 어려워요. 에밀레 정도 한 수십 수백 번 주저했겠죠. 그거. 근데 그거는 한 개 만들면 됐지만 이거는 납품을 몇백 개씩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통으로 주저를 하면 아주 결함 없이 깔끔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안을 파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만든 다음에 기계로 그걸 깎아서 정밀한 구멍을 뚫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캐런이라는 회사가 보링 기술로 만든 캐러네이드란 대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국의 제해권을 뒷받침한 이 캐러네이드4, 프랑스의 군을 완전히 꺾어버린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 HMS 빅토리가 프랑스군의 기선 제압을 할 때 이 캐러네이드로 가깝게 접근해서 포도탄을 쫙 날려주니까 40m 앞에 있는 프랑스군이 싹 전멸했다고 합니다. 와, 그때 그 위력이 바로 이 마더머신에 기원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때 또 정밀공학이 이 영국에서만 발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헨리 모즐리라는 분. 모즐리. 그래서 영국 과학박물관 1층에는 헨리 모즐리의 선반이 있는데요. 이 선반 기술이 왜 중요하냐? 자, 아까 제가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는 놈을 깎아요. 내가 깎은 게 얼마나 정밀하게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원래 원하는 공차에 들어가려면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로 재야겠죠. 그러면 한 1cm 공차 때는 줄자로 재면 돼요. 대충 요 정도면 되겠다. 1mm쯤 되면 약간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1mm 이하로 들어가면. 근데 0.1mm, 100분의 1mm, 머리카락이 들어갈까 말까 한 놈을 갖다가 지금 만들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분이 엄청난 혁신을 일으킵니다. 기어가 한 바퀴 돌 때 기어비를 잘 이용하면 저쪽은 10분의 1만 돌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를 돌리면은 이 나사는 여기 한 바퀴를 돌릴 때마다 여기 조금씩 움직이는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군요. 우리가 한 바퀴 돌면 1mm라고 칩시다. 근데 기어비로 하면 10분의 1mm만 이용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100분의 1mm만 이동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마이크로미터는 1미크론 단위로 1000분의 1mm를 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를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만드신 개념이 interchangeable parts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등받이 팔걸이를 갖다가 동시에 한 사람의 장인이 맞춰가면서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이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팔걸이 만드는 사람은 팔걸이만 주구장창 만들고 등받이 만드는 사람은 등받이 주구장창 만드는데 그 접합 부위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10분의 1mm 이상 되면 아구가 안 맞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크로미터가 딱 들어가면 딱딱딱딱 재보면 이 공차 안에 들어가는 무조건 조립이 무조건 됩니다. 그러면 한 업체는 그것만 주구장창 생산하고 저 업체는 주구장창 저것만 생산해요. 분업화 전문화가 가능해지는 어셈블이 되는 상태에서 의자 생산량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만드신 분이 모즐리예요. 이제 이 마더머신들이 예전에는 1cm였다가 1mm였다가 100분의 1mm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게 영국만이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저쪽에서 만드는 무기와 이쪽에서 만드는 무기 싸움, 소위 말하는 전방 산업이 만들어지는 후방의 소재 부품들의 생산량이 프랑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먼 민체스라는 사람이 완벽주의자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이렇게 나와요.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시대 때 우리가 유명한 수학자, 물리학자는 다 프랑스 사람들. 그렇죠. 라플라스, 푸리에, 르장드르 다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에 왜 못 이겼을까? 그러게요. 정작 세계를 제패한 건 영국이었죠. 정밀공학에 당했다라는 평가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과학의 힘은 대등하거나 아니면 프랑스가 더 위였지만은 결국에 기술의 힘으로 영국이 더 우위에 설 수가 있었던 거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영국이 진짜 식민지 경영을 하고 전 세계로 힘을 투사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또 그런 힘을 느끼신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편 전쟁. 이거는 중국까지. 전체적인 생산성은 영국이 앞섰겠지만 생산 규모는 청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청나라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를 압도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아무리 생산성이 기술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무역을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청나라의 경제 규모를 갖다가 상대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수의 수입품을 갖다가 영국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결국 무역 역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심하게 됐을 때 영국 상인들이 택한 방식은 아편을 파는 거죠. 정말 비열한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나라에서는 아편을 몰수하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국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좀 이상한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킨 게 아편 전쟁일 텐데요. 초기에 청나라 군대는 잘 버텼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해군을 갖다가 영국에서
청나라까지 파견하려면 아우, 어마어마한 이게 일이었죠. 그때 수에즈 운하가 없었잖아요. 수에즈 운하는 1860년대니까. 네. 그러면 희망봉 돌아가서 인도양을 통해서 중간 기착지가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게 말라카에 통과해가지고 이까지 오려면 다 지쳐요. 그렇죠. 중간에 보급로도 너무 길고 맞아요. 그 상태에서 청나라는 자기 홈그라운드였고 청나라의 범선은 뛰어났고 대포도 꽤 괜찮았던 대포가 있고 못 쓰긴 했지만 전기기관을 이용한 범선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청나라도 잘 막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척의 배가 이거를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 배가 이제 네메시스라는 배. 네메시스. 역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배죠. 이 철제로 만든 이 배가 뭐가 특이냐면은 흘수라는 게 있는데요. 흘수가 났습니다. 흘수는 뭐냐면은 선박에 정착된 걸 보시면 유조선이나 이런 거 볼 때 뭔가 선이 하나 그어 있어요. 물 밑에 부분이죠. 예, 그 흘수보다 많이 실으면 침몰하게 될 것이고 흘수보다 낮게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할 거잖아요. 대개 이제 큰 중량이 있는 배나 이런 것들은 배수량이라고 해서 흘수 밑에 그 깊이가 꽤 깊습니다. 엄청 깊죠. 엄청 깊습니다. 근데 이 네메시스가 철갑선이잖아요. 철제선인데 흘수가 1.5m예요. 그러게 우리 뭐 수영장 깊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그 무거운 철갑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배 모양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밑을 갖다가 보트처럼 뾰족하게 만드는 놈이 부력이 좋을까? 평평하게 이렇게 올린 놈이 부력이 좋을까? 고무대야처럼 만드는 게 당연히 고무대야처럼 만드는 게 그렇죠. 부력이 좋겠죠. 그러면 홀수가 평자선이죠, 그게. 낮을 거잖아요. 목재를 그렇게 만들기가 힘듭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철은 녹여서 느릴 수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고 두드려도 되고 용접도 되고 임의의 모든 형상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흘수를 낮추기 위한 모든 기술을 다 투입하면 1.5m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역사를 바꾸냐? 이때까지 범선들이 보면 해안에서 저 먼데 세워놓고 그 보트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흘수가 깊기 때문에 해안으로 접근을 못해요. 근데 얘는 1.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안 진지들 다 포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범선은 바람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진기관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딴 놈들도 다 이끌고 가요, 같이. 그렇죠. 가서 그냥 수심이 깊은 놈들은 걔들이 쓰고 나는 내가 그냥 수심 낮은 대로 하는데 얘를 막으려면 범선이 필요하잖아요. 못 따라가잖아요. 결코 못 따라가요. 이게 진짜 다목적 함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네메시스가 철갑 함선으로서 원양 작전이 가능한 최초의 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양 항해를 할 때는 돛을 세워갖고 풍력으로 또 가고 바람 받기 힘든 이런 강에 올라갈 때는 옆에 외륜을 돌려갖고 그 증기유한 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바닥이 평평한 평자선 이런 것들은 대개 강에서나 돌리던 원양 작전이 불가능한 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영국에서 중국까지 끌고 갈 수도 있게 하는 네. 그러려면은 이런 내구성이 뒷받침되는 튼튼한 선체로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당대의 기술이 집약된 게 네메시스였군요. 역시.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창조적 파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창조적 파괴. 네. 혁신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시장을 갖다가 요만큼씩 점유하고 나도 공존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장이 나와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석기 시대가 어떻게 청동기 시대가 됐을까? 돌이 없어져서 청동기 시대가 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돌은 아닙니다. 계속 많으니까.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럼 청동기가 돌보다 강한? 아닙니다. 그런가요? 청동으로 돌을 치면 깨져요. 그렇겠네요. 돌도 굉장히 강한 거 많으니까. 돌로 칼을 치면 칼이 깨지지 돌이 깨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칼로 절대 돌 같은 거 치지 말라.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죠. 네, 그 검도할 때 배웠던 돌이 기억이 더 납니다. 강해요. 네. 근데 왜 청동기로 바뀌었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무기 체계로 보시면 A 마을은 화살촉을 갈아서 만들어요. B 마을은 거푸집에 부어서 찍어냅니다. 단위 시간 생산량을 비교도 할 수 없죠. 첫날 전투에서 A 마을이 버텼다고 합시다. 그러면 둘째 날에 다시 전투해야 되는데 돌화살촉이 없어. 또 언제 갈 거예요, 그거? 얘는 그날 저녁에 부으면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냥 밤새면 또 만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공존이 안 됩니다, 이거는.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 기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제임스 와트의 전기관으로 단순히 생각하기보다 그 정밀공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전기관이 있을 뿐이지 전기관이 핵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 정밀공학이 있는 영국이 중국 문화 하나를 갖다 문명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는 한 문명이 없어진 게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헨리 포드의
대량 생산, 훨씬 더 생산성이 증가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추축국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있을까? 그 3차 산업혁명은 보통 IT 혁명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그렇죠. 네. 그 혁명이 났을 때 수치 제어가 이제 그때부터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미터나 이런 건 다 수동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이제 재갖고 수치 깎았는데. 제어의 시대가 갔을 때는 IT 혁명이 사실은 저는 냉전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들지 못하는 기술까지 가버린 거예요. IT 기술이 생산공학과 결합했을 때는. 이제 요즘 공작기계든 뭐 CNC 얘기했지만 컴퓨터 다 해갖고 Q코드 다 집어넣으면 알아서 따라락 가공해주는 그런 시대로 간 거죠. 그 시대를 갖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거기부터 더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IoT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가장 무엇가 우리가 어려웠을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우리가 모던 타임즈 영화 보시면 한 사람의 작업자가 느려지면 다 느려집니다. 쭉 밀리죠. 우리 네. 지하철 2호선에서 신도림에서 역차가 서 있으면 장실도 서야 돼요. 네. 연결돼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이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잘하면 고급 노동력이 있는 잘하는 시스템에서는 헬리포드처럼 문제없게 되지만 네. 하나도 문제가 있는 그 결함의 확률이 잘못될 확률이 너무 높아갑니다. 그러면 그걸 끊어야 되잖아요. 그걸 끊겠다는 게 4차 산업혁명이고 그렇게 끊으면 컨베이어 벨트 없어지면 어떻게 옮기냐? AGV, 오토 가이디드 비클. 그러면 걔가 움직이려면 센서가 붙어야 되네. IoT, 인터넷 오브 띵스가 되고 그럼 그걸 갖다 컨트롤하려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플러스 AI가 그걸 갖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4차 산업의 핵심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1차 산업혁명도 결과물이었던 전기가만 주목하듯이 지금도 그 하나의 도구인 IoT, 자율주행 여기에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이 생산성 혁신을 하는 마더머신을 갖다 어떻게 굴릴까에 대한 인류의 노력들이 이 결과물로 나온 거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사 하면은 역시 독일 기갑부대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독일 기갑부대가 1940년 프랑스를 침공해서 단 6주 만에 석권을 해버린 다음에 진짜 전성기를 누렸죠. 그러면서 1941년에는 포의 끝을 소련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소련에 처음 침공할 때만 해도 당연히 소련쯤이야 확 밀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절망으로 바뀌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T-34 걸작전차 때문이었는데요. 이 T-34의 어마어마한 위력에 충격을 받은 독일은 그때부터 T-34를 능가하는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또 하나의 유명한 전차가 바로 5호 전차 판터였습니다. 제가 그 5호 전차 판터의 모형을 갖다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면은 그만큼 얼마나 독일이 젖히부심했는지 탁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전차의 3요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화력, 방어력, 기동력을 꼽지 않습니까? 근데 화력은 79경이라고 해서 75mm의 70배 장포신 주포를 썼고요. 거기에 이 장갑판들도 상당히 두꺼운 데다가 T-34에서 배운 경사장갑 기술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경사가 져 있으면 이게 튕겨내기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기동력 부분에도 저희가 첫 시간에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 살펴봤던 토션바 현수장치를 잘 써갖고 아주 잘 굴러갈 것 같은 그런 포스가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엔진은 당대 가장 최고의 가솔린 엔진 중에 하나였던 마이바흐 엔진을 갖다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고급차의 상징으로 이야기해주는 그 마히바흐의 기술이 들어가갖고 와 이것만 보면은 진짜 이걸로 다시 한번 전장을 제패할 것만 같은 그런 포스가 풍기는데요. 자, 근데 저는 민태기 박사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태기 박사님은 사실 밀떡은 아니시잖아요. 저 잘 몰라요. 하지만 뛰어난 공학자로서 뭔가 이런 기계를 딱 봤을 때 아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아 이거는 좀 뭔가 불안해 보이는 걸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도 T-34에서 뭔가를 배워서 또 했다면 네. 그 이전 것들을 갖다가 혁신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갔을 텐데요. 네. 이 엔진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출력만 올린다고 해서 네. 과연 기동성이 있겠는가? 아. 엔진은 구동계나 동력 계통이 같이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 엔진 동력은 되게 좋은데 이 바퀴로 전달되는 힘이 그 정도가 안 된다면 이건 역시 헛심을 쓰는 거예요. 아. 진짜 역시 공학 박사니까 이걸 딱 캐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판터 전차가 이렇게 명작 전차로 보이지만은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판터 전차가 1943년 7월
쿠르스크 전투에 이제 첫 데뷔를 하게 되는데 열차에서 내려갖고 전장으로 막 달려가는 도중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과열이 돼갖고 멀쩡하게 달리던 전차가 멎기도 하고 네. 그리고 화염을 일으키면서 그냥 지가 알아서 홀라당 타버리기도 하고 이런 난점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악셀을 밟으면서 확 출력을 내다가는 갑자기 뿌드득뿌드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냥 뻗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전에서. 네. 그래갖고 처음에 200대를 갖다가 투입했는데 상당수가 이런 기계 고장으로 잃는 아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전쟁사만 볼 때는 독일이 그렇게 공학 기술이 좋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거 하나 설계를 못 해갖고 이 문제를 일으켰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는 데서 발생한 문제더라고요. 네. 이 동력 계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기어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정밀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다루거든요. 요소 설계에서 최고 단계에 사는 턴 프로젝트가 변속기 설계입니다. 아, 변속기. 트랜스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동력을 갖다가 만드는 것은 굉장히 출력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100마력을 200마력을 올리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바퀴로 전달하는 게 어렵습니다. 인류사 초기에 그것을 고민했던 분들이 계세요.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지렛대 원리라고 해서 가벼운 사람이 무거운 사람을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톱니 구조가 지렛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작은 바퀴가 돌면 큰 힘을 낼 수 있게 바꿀 수가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큰 바퀴에다 힘을 달면 작은 바퀴에 회전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극적으로 잘 이용한 게 우리가 미션 변속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초기부터 특히 동력을 이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제가 그래서 모형을 하나 집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민 박사님 이게 뭔지 한 번에 딱 알아보시겠죠? 이게 전기기관차. 네, 이게 트래비스기 만든 첫 기관차이고 여기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작은 바퀴를 갖다가 엔진이 돌려주게 되고 작은 기어가 돌면서 큰 구동륜의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이 이 세 개의 기어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스톤은 빨리 움직이지만은 그만큼 이 바퀴는 덜 빨리 돌아가지만 더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부하가 이게 크게 바로 걸리죠. 트랜스미션의 기본을 갖다가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다양한 이 기어박스의 조립들이 네. 어떤 역사를 만들었냐면은 전기관 하나가 동시에 여러 대의 기계를 돌릴 수가 있게 됐어요. 네. 방앗간에 가보시면 방앗간에 천정에 뭔가 많이 달려 있어요. 아, 네. 방앗간에 축이 하나 있고 거기가 연결돼 있죠. 근데 사실은 동력기관은 한 개입니다. 한 개가 방아를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립니다. 기어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이 출력을 가지고 회전수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방앗간을 돌리듯이 당시에 어떤 게 있냐면 전기관 하나 가지고 이 기어박스비를 잘 이용하면 돌아가는 속도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인류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실을 만드는 거였어요. 실을 뽑는 기계를 우리가 물레라고 하는데 그죠. 사람 손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기계로 돌렸을 때 그 기어의 비를 이용하면 훨씬 빨리 돌릴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실을 갖다가 뽑는데 사람이 돌려서는 5만 시간이 걸렸는데 네. 전기기관 한 대가 수많은 방적기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170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5만 시간이 170시간. 어마어마한 생산성이 확실하겠네요. 300분의 1로 이게 시간이 줄었으니까 이 당시에 영국이 얼마나 이 기어의 비율을 잘 이용해서 이 생산 시스템을 바꿨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모든 기계에 기어라는 놈이 들어가는데 그런 면에서 이 기어를 갖다가 제대로 잘 구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진짜 기술의 큰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뭐 기어가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기어들은 평기어라고 하죠. 네네. 네, 스퍼기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외에도 다양한 기어들 있죠. 네, 평기어 가보면 회전 방향에 직각으로 이렇게 홈이 나 있는 걸 평기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닿는 면적들을 우리 압력각으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네. 그 면적이 기어의 폭에 제한됩니다. 자, 그런데 부하가 굉장히 크게 걸린다. 그럼 얘가 그 전면에 다 받기 때문에 기어 이빨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아, 기어 이빨이 뚝 부러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군요. 그러면 기어를 갖다가 닿는 면적을 넓게 하려면 약간 비틀면 됩니다. 비틀어서 닿는 면적을 많이 하는 게 헬리컬 기어라고 하고 헬리컬 기어가 되면 닿는 면적을 많이 할 수가 있죠. 만들기는 좀 힘들겠지만. 헬리컬이 나선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나선처럼 평기 돼 있다고 수직이 해서. 아니고 약간 각도를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평기어는 수직으로 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힘을 전달하는 방향이 일치가 됩니다. 근데 헬리컬은 비스듬히 있잖아요. 네. 비스듬히 있으니까. 비스듬히 있으면 이쪽으로 전달할 힘이 이쪽도 작용합니다. 아, 힘이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는 힘 네, 외에 얘는 돌리면 돌다가 여기서만 바깥으로 밀리겠네요. 밀리겠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장치가 또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헬리컬을 갖다가 양쪽으로 대칭으로 만들어주면 그 이렇게도 문제가 놓고 이렇게도 나갔고. 예. 근데 그 모양을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헤링본 기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헤링본 패턴이라고 예, 했어요. 그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방향을 수직으로 바꾸면 여기서 평기어로 전달되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물리는 거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물리게 해갖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베벨 기어 이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피니언이라는 게 또 있어요. 피니언은 뭐냐면 얘는 회전하는데 이쪽은 이송을 네. 이송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그 피니언 기어가 쓰이는 데가 양꼬치 굽는데 그 기계에도 양꼬치 이렇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자, 그 영리해요 보면. 네. 잘 보면 톱니바퀴가 다 있습니다. 맞아요. 톱니바퀴 있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런데 밑에는 직선 운동을 하는 놈을 원운동으로 바꿔주는 게 피니언이죠. 맞아요. 저는 진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전 이 기어 이빨이 맞물리는 네.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어 이빨이 우리 일반적인 톱니처럼 직선으로 이렇게 삐쭉삐쭉쭉 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냥 직선이 아니네. 곡선과 직선이 오묘하게 얽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이빨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수학입니다. 기하학 중에 약간 최고 단계에 들어가요. 최고 단계 수준입니까? 예, 양꼬치 굴 때는 문제가 없어요. 네, 양꼬치는 그냥 대충 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맞물리는데 힘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 면이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고 조금만 어긋나면 거기가 필요 없는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전문용어로 빠가가 난다. 빠가. 우리 나사를 이렇게 돌릴 때 불량 나사와 좋은 나사의 차이는 좋은 나사는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진짜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손만 해도 왜냐하면 정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힘을 줘도 빠가가 납니다. 네, 막 중간중간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공차에 따라서 이 정밀도 모든 게 다 등급이 다 정해집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처음에 연구하신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아마 최 박사님 아실 텐데 조사이어 윌라드 깁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깁스요? 예. 그 깁스가 여기서 나옵니까? 예. 제가 통계물리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당연히 통계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같은 개념에서 당연히 깁스가 굉장히 중요한 분을 배워갖고 당연히 물리학자시겠거니 했는데 예, 기계공학에서는 기어 치형을 갖다가 설계하신 분. 또 그 그런 어려운 부분까지. 수학.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셨기 때문에 정밀한 기어의 치형이라는 게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반으로 뭔가를 동그란 걸 깎을 때 19.1cm를 깎을지 18.99를 깎을지는 네. 원이기 때문에 딱 대면 그대로 깎이죠. 근데 얘는 기어 이빨 하나하나가 그 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게 잘못되면 아까 말했지만 문제가 아주 크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겠어요. 아니 그 뭐 하나하나 설계하는 거 계산하는 것도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 또 민 박사님이 지난 3번의 시간 동안 강조하신 게 생산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복잡한 걸 도대체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서 처음에 뭐 손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겠죠. 이걸 대량 생산이 되도록 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까? 호브라는 거고요. 이거를 돌리면 치형을 만들면서 네. 지가 알아서 기어가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깎입니다. 얘를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치형을 깎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역시도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강해야 됩니다. 기어 자체가 부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금속으로 기어가 그렇겠네요. 그러면 얘는 그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강한 건 도대체 뭘로 만듭니까? 이거는 특수하게 저희들이 우주발사체용으로 만든 거라서 이것도 민 박사님 만드신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역시. 특수한 소재를 갖다 깎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초경이라는 걸로 만드는데요. 네. 혹시 텅스텐 카바이드라고 네네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 중에 하나를 분말을 소결하여 네. 이런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연마를 해가면서 몇 달에 거쳐서 만듭니다. 그럼 지난번에 마더머신 설명해 네. 주셨는데 그럼 이런 초경을 깎는 마더머신은 또 어떤 걸 쓰나요? 더 올라가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나오죠. 방금 이게 쭉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제가 대충 알고 있었던 게 기어 이빨 맞는 것처럼 잘 알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판터 전차의 문제가 거기서 발생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 당시 판터 전차는 기존의 3호 전차와 4호 전차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력 전차였기 때문에 이거의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미국은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M4 셔먼 전차를 뭐 수천 대 수만 대씩 만들고 있는데 독일 전차 그만한 생산성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독일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본도 그렇지만 기술이 앞선 거는 우리가 다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양산 기술로 들어가면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장인이 하나하나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대량 기술해야 되는데 미국은 포드 이후부터 그 시스템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던 거예요. 그 깔고 있는 데서 정밀공학으로 들어갔을 때 생산력이 전혀 다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네.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자동차와 탱크가 뭐가 다를까? 아스팔트를 달리는 게 자동차. 탱크는 막고랑도 건너야 되고 뭐 암석도 밟아야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면 부하 기동이라고 하는데요. 부하가 작은 놈, 큰 놈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런 극한 조건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열이 60도가 넘는 상태에서 얘가 돌아가는 기구부를 만들어야 되는 그 차를 그대로 시베리아 한겨울에 영하 몇십 도에 들어가도 그러네요. 똑같이 돼야 돼요. 그 기술을 갖다가 확보하려면 많은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 내구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 내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되죠. 근데 양산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빠른 프로토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서 내구 테스트를 같이 하면서 갈 수 있는 것과 내구 테스트를 갖다가 한두 개 하는 놈들이 갑자기 양산에 투입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독일이 과연 생산 기술이 아주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생산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양산 테스트, 내구 테스트를 충분히 못 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맞습니다. 바로 그래갖고 이게 설계를 할 때 가장 고민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였다고 합니다. 이 무한궤도를 움직이는 맨 앞에 있는 스프라켓 이 부분에 동력을 전달할 때가 문제였는데 엔진에서 축을 통해서 변속기 전달하고 마지막에 스프라켓을 돌리기 전에 계속 그 단계마다 감속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네. 기어로. 근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어가 종감속기, 파이널 드라이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이널 드라이브에 어떤 기어를 쓸까가 큰 고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물론 이 5호 전차 판터를 만들기 전에 이미 6호 전차 티거라는 또 하나의 이 멋진 전차를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중전차고 그렇죠. 소수만 생산해도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유성기어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성기어는 제가 마침 집에 하나 모형이 있어 갖고 와봤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딱 보기에도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기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성기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이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이름이 상당히 서로 혼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왜 유성일까? 가운데가 돌아가면 조그만 놈들이 따라 주위를 회전하는 거거든요. 네네. 가운데 돌아가는 애가 태양일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주위에 이런 것들이 플래닛입니다. 네. 행성이 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행성 기어가 맞는데 영어로도 플래니터리 기어예요. 네. 왜 이름이 유성일까? 아마 용어가 일본에서 네, 왔어요. 일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가운데가 도니까 주변에 있는 행성이 따라 돌면서 전체적인 기어의 감속비는 충분히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3개, 4개로 분산되기 때문에 부하도 분산이 돼요. 아, 힘이 분산이 돼서 네네. 그럼 더 큰 토크 전달을 할 전달할 때 수가 이게 있겠군요. 좀 유리하죠. 이렇게 네. 하면. 그래서 이 티거는 유성 기어를 써서 종감속기에 트러블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구동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유성 기어 좋다는 건 알지만 판터에다 유성 기어를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 갖고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기어 깎는 기술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네. 바로 요 이걸 기어 깎는 공구 날을 갖다가 생산하는 게 어려워서 그 당시 이걸 채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전략 표결을 할 때는 무엇을 갖다가 처음에 상대방의 전투력을 상쇄시켜 만들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있으면 다운스트림이 완제품 시장이잖아요. 업스트림을 죽이는 겁니다. 업스트림을 죽이면 하나씩 무너져 내려요. 그 첫 번째가 마더머신을 없애버리면 돼요. 공구회사들을 없애버리면 마더머신이 작동 못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작동을 못하게 멈춰있을 때 마더머신 회사를 없애면 밑에 계속 하부 구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전략 폭격의 개념이었고 그래서 미국의 전략 폭격 목표가 볼 베어링이었다는 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 판터의 종감속기 부분에 결국에는 이 깎기 쉬운 평기어를 넣었어야만 됐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길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만든 게 판터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대조되는 것은 계속 말씀해 주신 이 천조국은 또 달랐다. 천조국의 대표적인 주력 전차였던 M4 셔먼 전차 같은 경우는 파이널 드라이브에 헤링본 기어를 썼더라고요. 네. 종감속기에 이 헤링본 기어를 갖다가 역시 대량 생산해서 넣을 수가 있어갖고 그래서 셔먼 전차가 화력이라든가 방어력은 조금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기동성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부활 걸어도 무리 없이 착착착
이제 잘 돌아갔다는 거 보면은 야 역시 미국의 생산 기술이 확실히 독일에 비해서 몇 수 위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못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을 굉장히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가의 운명을 결정질 수도 있죠. 이런 면에서 저희가 전쟁사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래의 전쟁이 있어도 똑같이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량일 텐데 과연 우리 공학 현장 그렇게 안심할 수준일까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서 상당 부분이 우리 제조업 혁신이 상당히 잘 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산업 같은 경우는 선진국 반열에 다 올랐다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 박사님 걱정하시는 만큼 앞으로도 그게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되면 웬만한 건 이제 자체 생산이 다 가능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업스트림의 영역, 소재 부품 산업에서 되려면 부품을 조달할 우리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상당히 허약해졌다는 거. 이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품 산업이 어느 정도 생태계, 최소한의 생태계는 유지해야만이 대기업이 이걸 만들 거 아니에요. K9 자주포 잘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 나오는 기업박스를 우리가 못 만든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무한정 국내 산업에 이미 떨어진 생산력으로 버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제조업 또는 기계산업이라고 그러면 혹시나 여전히 우리는 하면 안 되는 정도로 가고 있진 않은지를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식들의 전환들이 조금 바뀌어야만이 좀 더 할 수가 있고 저는 이미 이제 지나가는 세대지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은 좀 다른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좀 임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느끼셨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역량을 함양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우리 민 박사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민태기 박사님 이렇게 보내드려야 한다는 게 상당히 전 많이 아쉬운데 사실 민 박사님과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제가 A4 한 페이지로 꽉꽉 채워놓은 게 있습니다. 또 시간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계의 가장 핫한 라이징 스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분의 키워드는 폭발물의 화학자. 독극물의 화학자로 유명하신 안전 장홍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스타트로 끊을 만한 폭발물 뭐가 있을까요? 과산화수소 정도가 시작으로 좋지 않을까. 깨져서 산소가 발생하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폭발이 되고 과산화수소의 추진력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ME163 코메트. 과산화수소가 정말 산소를 만들어내는가를 간단하게 그러네. 여기 김도 많이 맺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결합이 깨지다 보니까 그 강력한 폭발력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원천이 바로 다 과산화수소다.